방광은 마치 풍선처럼 잘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완전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40대가 지나시면 점점 작아지고 딱딱해지고 타이어 같은 방광으로 변해버리면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소변이 가늘다, 자주 마렵다, 자다 깬다. 80대가 지나셔서 화장실에서만 지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걸 조기에 발견하면 성기능을 지키면서도 전립선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0,000원도 안 하는 걸로. 10,000원도 안 해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힘이 되는 지식의 시간, 지식한상입니다. 중년 남성분들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 고민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해서 고재익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성기능 저하와 함께 딸려오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고 실제로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남성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전립선 질환이라는 것이 60세 이후에 노년기에만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40대에 40%, 50대에 50%, 네. 60대에 60% 아닌가요? 그 말 자체가 옛날에는 60대에 60%, 70대에 70%, 80대에 80%만 있고 40대, 50대에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대, 50대는 전립선 초음파도 잘 안 받습니다. 과잉 진료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전립선 검사는 잘 안 했습니다. 질환도 잘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전립선 질환이 생기는 나이 자체가 실제로 내려갔어요. 사실은 전립선 초음파는 항문으로 보거든요.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 잘 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권해야 될 만큼 40대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0대 분들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다른 계층과 뭐가 다르냐면 전립선 염이 잘 생깁니다. 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면서요? 예, 자위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것도 있고 업무량도 많고 아직은 술도 많이 먹는 나이고 성생활도 좀 작고 성매개 감염균에 의한 감염성 전립선염도 생길 수 있는 게 40대죠. 40, 50대는 사회생활이나 성생활 다양하게 전립선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질환이 생기는 것이고 60대 이후로는 아주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너무 커져서 방광에 부담을 주고 소변이 나가는 길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증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검사도 이끌어가는 방향도 약간 다릅니다. 아까 초음파를 항문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손으로 넣으셔서 체크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수치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나요? 원장님이 안 당해봐서 그렇죠. 맨날 이제 검사를 해드리는 입장인데 네. 생략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 생략하기가 어렵냐 하면 전립선 암을 검사를 할 때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미미한 작은 녀석을 일찍 잡아내서 PSA 검사, 피 검사에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을 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선 암을 진단해버리면 그 환자에게도 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저도 좀 더 나은 의사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우면 글러브를 끼고 거기에 윤활제를 바르고 초음파 기구보다는 손가락이 조금 더 가늡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안으로 밀어 들어가서 한 요 정도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전립선이 만져져요. 항문 바로 위에 전립선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만져보면서 좌엽, 우엽에 혹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뭐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를 볼 때 걔만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MRI를 볼 때 방사선과 교수님한테 이 부분에 뭐가 있었으니까 제대로 좀 봐달라. 좀 더 디테일한 진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수지 검사는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의 어떤 기호의 개념이 아니라 전립선 암 진단을 정확하게 조기에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끄럽다의 개념을 넣으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수로 받아봐야 될 맞습니다. 그런 진료인 것 같긴 가끔 하네요. 비뇨기과 상황을 시트콤처럼 만들거나 드라마에서 만들 때 이 직장 수지 검사를 불편하게 이렇게 묘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고 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확실히 그래요. 근데 60대 이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문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끼는 통증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60대 이후 분들은 치질 수술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문제없이 받으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용어도 있고 이 상태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을 이해하려면 전립선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전립선이 어디에 있냐면 방광이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있다고 칩시다. 요도가 이렇게 내려오죠.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 요도는 소변을 배출하는 길입니다. 외부와 우리를 연결해 주죠. 방광을. 그러면 요 시작 지점에 전립선이 있어요. 시작 지점에 전립선이 있으면서 뒤에 정낭이 있습니다. 정낭과 전립선은 정액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관으로 들어온 정자를 요도로 배출합니다. 남성의 요도는 그래서 여자처럼 소변만 보는 게 아니라 소변과 정액이 같이 나오죠. 그게 만나는 지점이 전립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액 양도 많아지고 세게 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기준치 이상으로 성장해버리면 그 속을 지나는 요도를 압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변이 잘 안 나와. 제가 이렇게 목을 조르고 말을 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답답하잖아요. 네. 이것처럼 소변이 잘 안 내려가는 겁니다. 빈뇨, 맞습니다. 야간뇨, 소변 문제가 있죠. 전립선이 점점 자라면서 부피가 커지면 그 위쪽에 있는 방광을 누르게 되죠. 근데 네. 방광은 압력 센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부풀어서 압력이 만들어지면 오줌이 마렵습니다라는 신호를 머리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게 되는데 밑에서 물리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빈뇨, 잔뇨강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나가는 걸 계속 막아버리면 배출할 때 힘이 들죠. 방광을 이루고 있는 근육들이 자꾸 힘을 써서 내보내다 보니까 얘가 두꺼워집니다. 그럼 방광이 두꺼워지면 소변 뭐 세게 쏘고 좋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게 뭐냐면 방광은 마치 풍선처럼 잘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완전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타이어처럼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부풀지도 않을 거고 완전히 작아지지도 않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300ml, 400ml를 잘 저장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3시간도 소변을 참을 수 있고 4시간도 갈 수 있고 밤에 자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 점점점 작아지고 딱딱해지고 타이어 같은 방광으로 변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다 깨기 시작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밤에 자주 깨는 거. 왜냐면 밤에 자주 깨잖아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네. 삶의 질, 맞습니다. 네,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야간뇨가 잠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어떤 큰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총체적 난국이 될 것 같아요. 온 몸에 네. 다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는데 특히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점으로 힘들어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심한 나이가 인지 기능이 원래 떨어지는 나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질 나이인데 그때 잠까지 못 자버리면 그래서 원래 치매기가 약간 있으신 부분이 자꾸 잠을 못 자고 피로해버리면 그게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나빠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다 보면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연구 결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기 시작한 부분부터 끝까지 중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불렀을 때 몇 번 이상이면 비정상일까요? 2번 이상? 한 번이라도 있으면 비정상.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술을 드셨다거나 맥주를 많이 드시고 이럴 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달 넘게, 2달 넘게 지속된다? 그때는 비뇨기과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게 잔뇨감이잖아요. 그렇죠. 소변이 완전히 다 나가지 못하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광에 다른 2차적인 안 좋은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나요? 감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죠. 대표적으로 방광염이라고 하죠. 네. 오줌 소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방광염을 30배 많이 합니다. 짧으니까. 맞아요. 길이가 넓고 짧으니까. 짧아서 균이 들어오기도 너무 쉽고 거기다가 항문과 가깝습니다. 대장균의 공급이 바로 들어와서 올라갈 길도 짧다 보니까 요로 감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차 성징 이후에 남녀를 비교하면 30배가 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나이가 되잖아요. 네.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예, 그래서 와. 남성들도 요로 감염이 급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방광 안에 이만큼의 소변이 계속 남잖아요. 저류되는 안에 고여 있는 소변이 계속 생기는데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아주 쉬운 말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정체된 소변 속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고이고 세균이 들어왔을 때 너무 살기가 좋은 환경인 거죠. 이렇게 뭔가 남은 소변 같은 것들이 속옷을 적시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름이다. 세균 증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요도를 타고 들어와서 방광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립선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전립선 수술의 대상이에요? 잦은 요로 감염으로 이분이 자꾸 열이 난다. 아니면 요로 감염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그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판단이 되면 수술을 하게 되죠. 사실은 또 10명 정도가 진단을 받으면 수술하는 건 한 2명 정도입니다. 8명 정도는 약으로 조절이 된다는 뜻이죠. 네.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열이 자꾸 날 때. 그거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경우일 거죠? 아니면 항생제를 계속 먹어야 겨우 유지가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감염이 아니더라도 덜컥덜컥 그냥 소변을 전혀 못 보는 상황이 돼서 아랫배가 이렇게 부풀어서 오십니다. 그럼 방광 안에 소변이 뭐 1.2리터씩 원래 용량은 400, 500ml인데 방광이 터질 것한 방광으로 네.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수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잦은 요로 감염은 그렇게 소변을 아예 못 보는 사람만큼이나 수술 대상이 될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왜 생기는 걸까요? 전립선 세포 자체가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부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부은 거랑 살찐 게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자라는 세포 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찐 거네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살쪘는데 부었다 그러면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전립선이 실제로 성장한 거기 때문에 얘를 줄여주는 것도 약물로서 꾸준하게 이루어주지 않으면 계속 성장을 합니다. 전립선이 계속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립선이 계속 크게 만들어졌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옛날에는 50세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다 사망을 했죠. 근데 전립선이 20cc보다 커지는 게 60세 그때요?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자란다고요. 그래서 40대 40% 맞구나, 그죠? 그렇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보다 전립선이 더 크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식의 기름진 고기 많이 먹는 식사를 하면 확실히 전립선은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인들도 서구적인 그런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60대 후반 되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환갑에 잔치를 해드렸죠. 근데 요즘은 90까지 가잖아요. 전립선이 커지는 시점은 빨라지고 살아야 되는 시간은 몇 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학회에 가서 재밌는 슬라이드를 하나 봤는데 20대의 머릿속이라는 타이틀로 밑에 그림이 있는데 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대는 여자 돈, 40대는 여자 돈, 50대는 돈, 60대는 돈 오줌, 70대는 돈 오줌, 80대는 오줌. 아, 진짜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막 웃으면서 맞다 하셨어요. 근데 정말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화장실에서 내가 파인한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방만하신 분들 있죠. 제때 안 나타나고 협박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80대가 지나셔서 화장실에서만 지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얼굴이 살짝 빨개지시면서 되게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지으시는데 설명을 해드리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빠져 버리는 방광은 거의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방광이 타이어처럼 된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이어화되면 그 형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 내에는 센서가 있어요. 압력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풍선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한 조직 속에 있는 센서가 있고 타이어처럼 딱딱해져 있는 그 속에 있는 센서를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 속에 있는 센서가 훨씬 예민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줌이 마렵지도 않은데 오줌이 마려운 느낌이 날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데 주르륵 흘러버리고 위에 뇌의 통제에서 완전 벗어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이상한 방광이 돼버리는 게 바로 과민성 방광인데 그 과민성 방광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 80대에 오줌 좀 이해가 가네요. 자, 그러면 약물 치료 이런 거 외에도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습관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커피 끊는 겁니다. 커피 끊는 거요? 커피가 방광을 굉장히 많이 자극해요. 그리고 매운 음식도 영향을 좀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커피입니다. 아침에 한 잔 먹는 건 괜찮지 않느냐. 야간요를 생각을 하시면 아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빈뇨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라면 그냥 커피는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선책으로 디카페인이 있기는 한데요. 요새는 대체 커피들도 많습니다. 보리로 만든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음료로 바꾸는 게 좋은데 카페인이 가능하면 없는 걸로.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보리차라든지 다른 종류의 차류로 음료를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카페인은 아닌데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옥수수 수염차는요?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쫙 나오는 소변량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방광을 자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걔는 괜찮네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물을 좀 많이 드셔서 많은 양의 소변을 자주 보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 방광이 원활하게 움직일 테니까. 찔금찔금 누느니 양을 많게 해서 배출을 해라. 정상적인 배뇨를 자꾸 보시면서 그 이외의 이상이 발생하면 그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식생활. 어떤 음식이 전립선에 좋나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라이코펜이 많이 나 말하려고 했어. 토마토. 토마토를 많이 먹는 이탈리아 남자가 그렇게 해서 전립선도 건강하고 뭐 정력도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마토를 챙겨 먹는다고 막 확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할 만큼 라이코펜이 염증도 좀 덜 일으키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라서 평소에 토마토 챙겨 드시면 좋은데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뭐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흡수율에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좋은 기름으로 살짝 익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라이코펜 섭취에도 도움이
도움이 되니까. 스테비아 토마토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too sweet. 저는 약국에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팔메토, 네. 특수 아연, 또 옥타코사놀. 지구력에 좋잖아요. 이 철새가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나는 이유는 지구력에 좋은 옥타코사놀.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랜베리나 만노스라는 성분이 있어요. 방광이나 요도 있잖아요. 세균이 붙는 거를 떨어져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먹잖아요. 제가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없는데 제가 먹었을 때도 뭔가 소변이 되게 시원한 느낌? 깨끗한 느낌?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크랜베리 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과서에 있습니다. 비뇨기과 영문 교과서에 계속 챙겨 먹기에는 옛날에 제대로 된 제품이 없었어요. 한국에. 근데 요즘은 분말 형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분말을 말씀드린 거고, 왜냐면 크랜베리 주스 그 자체에도 당이 너무 많아요. 액상과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세균의 먹이예요. 평소에 방광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기간 전후로 방광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봐요. 특히 여름철에. 생리 전후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간에만이라도 그걸 챙겨 드시면서 수분 섭취량을 확 증가시켜주고 잠을 충분히 잔다면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습도랑도 영향이 있는데요. 여성의 질 같은 경우는 산도에도 영향을 받고 꽉 끼는 옷, 통풍이 안 되면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질 유산균도 요즘에는 예방 차원으로도 본인을 사랑하는 만큼 건강할 때 좀 챙기자는 이유로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쪽도 장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유산균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 항생제 쓰기가 참 싫어집니다.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꼭 써야 되는데 항생제 드시고 나서 투투용법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생제 드시고 나서 2시간 있다가 2배로 더 드셔라. 왜냐하면 항생제는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정균 또는 살균을 한 거잖아요. 2시간 있다가 유익균을 많이 넣어주면 훨씬 더 풍성한 좋은 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케겔 운동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도움이 되나요? 전립선 자체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 골반 하부 근육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약해지면 이렇게 밑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방광과 전립선이 밑으로 처지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음경이라는 녀석은 여기 인대에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체를 옆에서 보면 소변이 이렇게 내려와서 음경 쪽으로 가서 소변이 내려오게 되죠. 2번 꺾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래 인간이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다녔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왔을 텐데 우리가 벌떡 일어나 버렸잖아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2번 꺾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가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죠. 그때 이 밑에서 제대로 못 받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전립선이나 방광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음경은 고정돼 있죠. 그러면 소변이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겨우 수직으로 가던 게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맞습니다. 오르막길이 생깁니다. 이 오르막길은 오줌 누고 나셔서 10분을 털어도 얘는 안 나와요. 터는 건 얘니까 여기에 고여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밑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일일이 손으로 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케겔 운동 완전 중요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남자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우리가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소변이 가늘다, 자주 마렵다, 자다 깬다. 제일 싫어하는 증상이 뭐냐면 배뇨 후 요점적이라는 증상입니다. 소변 다 누고 깨끗하게 뭐 어디 외출했단 말이죠. 올리고 딱 나오는데 스르륵 흘러나와서 속옷이 이렇게 젖어버리면 갈아입으러 집을 갈 수도 없고 있는 채로 말리기에는 찝하고 그런 부분이 사람을 되게 괴롭게 만드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 오르막길에 고여있는 애가 우리가 움직이면서 압력 변화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이런 게 생기는 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회음부 근육이 약화되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케겔 운동을 알려드리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케겔 운동 꿀팁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케겔 운동을 검색하면 누운 채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든지 다양한 브릿지 자세인데? 그런 것들이 남성 케겔로 잘못 이렇게 티칭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타겟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도 그 자리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갑자기 방귀가 마려울 수 있잖아요. 뿡 끼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탁 힘을 주는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이 방귀를 참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수축해 보세요. 딱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걔가 엉덩이 뒤쪽인 거고요. 그리고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소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변이 갑자기 급해집니다. 그때 하고 힘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중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 판은 어떻게 자극하냐면 이건 남자들만 아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풀발기라고 합니다. 가장 단단해진 상태에서 힘을 주면 음경을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음경의 뿌리 부분에 근육이 있거든요. 얘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음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도 그 아래쪽에 있는 약간의 근육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세 개를 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방귀를 참을 때랑 앞에 움직일 때랑
이렇게 하나하나 느껴보면서 어느 순간 동시에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되잖아요. 나는 이 판을 들어 올릴 수 있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 한 3초 정도 당기고요. 3초를 놔둬야 돼요. 이 밑에 있는 근육 특성이래요. 그냥 바로 이렇게 못 한답니다. 그래서 당기고 있다가 내려놓고 10회라든지 15회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 세트를 돌리는 거죠. 전 택시 타면 항상 해요. 할 일이 그래요? 없기 때문에. 예. 들어 올려요? 저 혼자 들리고 있는 거죠. 기사님은 절대 모르십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아니 또 뭐라? 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심해졌을 때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전립선 건강도 조기 검진으로 혹시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립선 암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기 검진에 PSA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국가 검진 나오는 걸 꾸준하게 받으면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속에 전립선 암은 빠져 있어요. 미국에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비뇨기과 의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PSA 꼭 해야 되냐 마느냐. 근데 실제로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심지어 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40대가 지나시면 뭐 오줌 누를 때 좀 찝찝한 느낌 들 수 있잖아요. 소변 보는 게 좀 찝찝해서 PSA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소변 검사랑 전립선 피 검사 해주시오 하면 보험 검사를 얼마든지 저렴하게 10,000원도 안 하는 걸로. 10,000원도 안 해요? 예. 비뇨기과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네네. 남자분들에게는 아주 편안한 공간입니다. 여성분들도 사실 많이도 오십니다. 그쵸. 근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이 또는 큰아버지가 사촌 중에 전립선 암이 있는 사람은 매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40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 50대 이후로는 전립선 암 검사를 매년 해야 되는 게 지금 전립선 암의 발병률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남성암 1위가 전립선 암입니다. 우리나라는 4위였는데 조만간 최고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수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네네, 거죠. 맞아요. 흔한 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조기에 발견하면 성기능을 지키면서도 전립선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성기능을 지키는 단계에서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부작용이 아주 적은 수술을 받으려면 PSA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40대 이후면 PSA 검사를 비뇨기과에 가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혈액 검사입니다. 네. 친구가 네. 제이가 나 전립선 비대증 있는 것 같아. 약 먹어야 되겠니? 아니면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가 있어?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쳐봐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어요? 30cc가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cc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하다. 이 친구가 커피를 많이 마시지는 않는지 생활 습관이 나쁘진 않는지 전립선 염의 유무를 파악해서 염증기가 있으면 염증을 낮게 해보고 증상이 사라지면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30cc가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거나 더 자라지 못하게 눌러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비뇨기과 의사가 겁내는 건 전립선이 아니에요. 방광입니다. 왜냐하면 타이어처럼 변하는 그렇죠. 방광. 돌아가버린 방광의 마음은 되돌키기가 어렵거든요. 방광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전립선은 30cc가 넘어가면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30cc 넘으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해라.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작용이나 대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 약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 나랑 안 맞단 말이죠. 아니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게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본인에 맞는 조합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에 두세 명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약을 먹고도 앉았다 일어섰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쓰실 때 가장 초처방을 하신다면 혈압을 한번 꼭 재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00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저혈압을 느끼실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을 쓸 수밖에 없고 120이 넘는다 하더라도 평소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고 나서 어지러움 증상이 평소보다 더 심해지진 않는지 아니면 없던 어지럼증이 생겨서 위험할 뻔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만나버리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는 4시간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는 날은 배뇨가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날은 전립선 약은 하루 정도는 건너뛰어도 안전하겠다. 그런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죠? 전립선 치료제 중에서 먹으면 정액량이 확 줄어드는 약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역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행성 사정이라고 부르는데 오줌이 잘 나오게 하려고 좀 이렇게 열어두면 소변은 잘 내려가겠죠. 네. 정액이 나올 때는 위쪽 문은 닫고 아래쪽 문은 열어줘요. 그럼 윗길은 열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정액이 팡 슈팅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열려버립니다. 방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반은 방광으로 들어가거나 네. 구조에 따라서 다 방광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느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 차단제라는 약들 중에서 이런 경향이 강한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덜한 약들이 있어요.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설명드리면 뒤처리가 편해서 오히려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 되게 달라요.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한 사람도 있고 뒤처리가 깔끔하니까 와이프도 좋아합니다는 얘기도 있고, 설명드리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액이 많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미리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역행해서 문제가 되지 않냐 말씀을 하시는데 소변 누면 또 괜찮습니다. 어딘가에 몸속에 고여서 그게 썩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될 게 안 나와서 내 몸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방광으로 들어가서 오줌들 다 섞여서 나옵니다. 대신 소변이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전립선 약을 드실 때 이런 불편이 생기면 이거는 와 문제가 있는 약이다, 뭐 정력이 떨어지는 약이다, 남자한테 정말 해로운 약이구나 하고 약을 집어 던지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경향이 생겼으니 약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게 좀 덜한 약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상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력에 막 해가 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한 번 더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탈모약이랑 전립선 약이랑 똑같은 약이잖아요. 네. 다만 용량이 다른 거. 근데 이제 쪼개서 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하는데, 전립선 약은 더 양이 많으니까 쪼갤 그렇죠. 수는 없지만 탈모약으로 쓰기 위해서 쪼개서 드시는데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의사항. 이게 뭐 남자가 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은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물질로 바뀌는 걸 억제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성장도 억제해주고 탈모도 억제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DHT라는 녀석이 아이가 자랄 때, 태아가 자랄 때 남자 아이가 남성 생식기관을 만들 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2차 성징할 때 또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DHT가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될 타이밍에 여성께서 이 약물에 노출이 되면 흡수되면서 태아의 생식기 기형에 기여할 수가 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기형아 출산. 특히 집에 가임기에 여성이 있는 경우, 뭐 따님이라든지 뭐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뭐 대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쵸. 또는 와이프랑 둘이 살고 있지만 와이프께서 이제 임신을 준비 중인데 탈모약을 먹고 있다. 그럴 때는 절대 약을 쪼개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피나스테리드 계통의 약 1mm든 5mm든 상관없이 코팅이 돼 있어요.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완성형의 보호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얘를 쪼개버리면 안에 있는 분말이 나오게 되죠. 실제 연구가 있어요. 쪼개 먹으면 얼마나 집안에 이 약물이 많이 퍼지느냐. 본인은 여기서 칼로 이렇게 쪼개서 그냥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집으로 퍼진답니다. 가임기 여성이 집에 있다 이럴 때는 쪼개서 먹는 것만은 절대로 피해 주시기를. 아니, 그냥 쪼개지 마세요. 아시겠죠? 함량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그대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전립선을 지키기 위해서 전립선만 생각을 했는데 방광을 타이어처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사실 되게 충격이었고, 건강은요, 뭔가 내 몸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의 소리를 잘 기울이셔야 되고, 병은 놔뒀다가 키우시면 안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고통도 더 많이 따르고요, 아프면 저만 손해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